결혼 20주년 그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옆엔 배가 불룩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자. 집은 내 명의로 남겨줄게.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먼저 끊는 건 계약이어야 한다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청담동 32평 고층 아파트. 남편 강민호는 식탁에 앉아 신문만 넘겼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된장찌개도 갓 구운 계란말이도 그의 시선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신문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습니다. 눈맞춤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기만 흘렀습니다. 오래된 냉기였습니다. 저는 윤서정, 47살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리스크 관리팀에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진실을 읽는 일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엔 그 모든 걸 접었습니다. 남편이 원했고 저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정확히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된 명절의 풍경은 매번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숨, 작은 시누이의 날카로운 시선, 친척들의 요즘은 병원이 좋던데 같은 말칼들이었습니다. 나기는 늘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겠지. 뭐가 부족한 거 아냐? 그럴 때마다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저를 감싸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버텼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버튼을 누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날따라 식탁엔 유난히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냄새였습니다. 20년간 쌓인 무관심과 무시, 그리고 외면의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건설사 이사였습니다. 강민호 50세, 그는 회사에서 강이사님이라 불렸고 집에서는 제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골프 가고 저녁엔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가. 무엇이 안 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한 예감이었습니다. 무언가 틀어져 있고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은행원 시절 제 직감은 늘 맞았습니다. 부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숫자 너머의 위기를 읽어내던 그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청담동의 높은 하늘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이 집도 이 아파트도 이 삶도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관리인이었습니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명절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SNS를 보다가 문득 남편의 폰이 거실 소파에 놓인 걸 봤습니다. 그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비밀번호로는 쓰고 있었으니까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혜진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보고 싶어요, 회장님. 회장님. 저는 멈춰섰습니다. 남편은 이사였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호칭 안에 담긴 친밀함이, 그 문장 끝에 이모티콘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려야 했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료함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날부터 저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의 분석 감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주말 외출 패턴, 전화 받을 때의 목소리 톤, 늦게 들어오는 날의 빈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이상 지점들.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한 달간의 추적 끝에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혜진이라는 여자는 20대 후반, 남편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만난 지는 1년 반쯤 됐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엔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냥 회식일 거야. 업무상 미팅이겠지.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여성 의류 구매 기록, 주말 저녁 9시에 시작되는 통화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년 전 제 모습이었다면 울고불고 남편을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못 가진 내가 문제야. 20년간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명절마다 고개 숙였습니다. 시댁의 핀잔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전부 제가 부족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였다면 왜 다른 여자가 필요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문제는 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20년 전 병원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됐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넘기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넘겼을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멈춰섰습니다. 은행원 시절 리스크 관리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 시장 흐름, 자금의 이동.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차트를 봤습니다.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소액으로 실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후반대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변동성은 컸지만 패턴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차트가 깜빡이고 숫자가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분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첫 거래는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수익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익 캡처 화면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명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도 상승 추세.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 조용한 스위치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확인보다 중요한 건 준비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떠날지, 언제 통보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저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를 읽고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엔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블록체인, 경제 흐름, 부동산 정책, 세법까지 제가 놓쳤던 10년의 시간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계좌 잔고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무엇을 하는지, 제 노트북에 무엇이 켜져 있는지, 그는 여전히 저를 집만 지키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자면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차트를 다시 켰습니다.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그 숫자 뒤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고, 돈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저녁 9시, 24만 원. 혼자 먹기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끄고 다시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끊는 건 내가 준비됐을 때다. 새벽 2시에 청담동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침실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차트가 움직였습니다. 빨간 봉, 파란 봉, 그 사이를 가르는 이동평균선들. 처음엔 외계어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장으로 읽혔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4천 달러 선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기관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었고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숫자 뒤엔 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차트 보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행원 시절의 감각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재무제표를 읽던 눈으로 차트를 봤습니다. 거래량을 분석하고 뉴스를 교차 검증하고 시장 심리를 읽어냈습니다. 새벽 루틴이 생겼습니다. 4시 기상, 해외 시장 체크, 주요 코인 흐름 분석, 6시 남편 아침 준비. 그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제가 그의 아침 식사를 차리기 2시간 전부터 이미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읽고 있다는 걸. 첫 수익은 소액이었습니다. 50만 원을 투자해 7만 원을 벌었습니다. 14% 수익률. 은행 적금으로는 1년 걸릴 이자를 사흘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계좌에 조금씩 돈이 쌓였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고 2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물론 손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루 만에 8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날 밤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손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차트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오피스텔로 향한다는 것을. 카드 사용 내역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숍, 레스토랑, 그리고 편의점에서의 소액 결제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부재가 저의 기회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좌엔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고 혼자 살아갈 종잣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강의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로 번 돈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은행원 시절 기업 평가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커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도시계획, 재개발 정책. 남편이 건설사 이사였던 덕분에 집행 관련 자료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도시기본계획서, 정비사업 추진 일정표, 지역별 개발 예정지 지도, 먼지 쌓인 자료들이 제겐 보물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25개 구의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업 추진 단계, 예상 완료 시기, 호재와 악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20년 전 은행에서 기업 분석하듯 이제는 땅을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코인으로 번 3천만 원을 그냥 놔두면 그저 숫자였지만 이걸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 외곽의 한 나대지를 봤습니다. 3천만 원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했지만 절반만 투자하는 공동 투자 방식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인근에 GTX 역사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었고 5년 내 개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떨렸지만 계산은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계속 코인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정리하고 드라마 보고 그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겠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무시하는 동안 저는 제 무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D-365. 1년 뒤엔 준비를 마친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그가 통보하기 전에 제가 먼저 끊을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좌엔 1억 2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제가 투자한 나대지는 개발 호재로 30% 올랐습니다. 현금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그 돈을 굴리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식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요즘 토지 확보가 너무 어려워. 좋은 땅은 다 선점돼 있고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고.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맞장구 쳤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는 그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프로젝트 기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포 프리미엄 주상복합 개발 사업, 필요 토지 면적, 예상 사업비, 예상 수익률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포 지역의 토지 매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았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뒤졌습니다. 남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위치와 면적의 땅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5억 원. 제가 가진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과 동업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미래개발 주식회사. 대표는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창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녀는 제 사정을 알고 흔쾌히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실제 운영과 투자는 전부 제가 했지만 서류상으론 그녀가 대표였습니다. 법인 계좌를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은행원 시절의 인맥을 활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는 제가 투자한 나대지였습니다. 3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고 제 돈 1억 2천을 합쳐 마포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잔금은 6개월 후 치르기로 계약했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법인을 차렸다는 것도, 그의 회사가 필요한 땅을 제가 먼저 확보했다는 것도.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식탁을 차렸고 그는 여전히 신문만 넘겼습니다. 2달 뒤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뭐, 그 땅 이미 팔렸다고? 누가 샀는데?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마포 토지 매입을 추진했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선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래개발 명의로 남편 회사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마포 어블록 토지 공급권, 시세보다 살짝 낮은 가격에 장기 분할 납부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상한 회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미래개발이라는 곳인데 들어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검토 중인데 아마 계약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한 달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남편 회사는 미래개발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았고 프로젝트는 정상 추진됐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강이사 덕분에 좋은 땅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기분 좋게 귀가했습니다. 드물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래개발 계좌에 첫 입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한 줄 적었습니다. 당신이 세운 탑의 토대가 사실 내 이름이야.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받은 칭찬이 제가 만든 판 위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그가 올라선 무대를 제가 설계했다는 것을. 이후 6개월 동안 저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강서, 송파, 성동, 마포. 남편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적절한 조건으로 공급했습니다. 미래개발은 서서히 성장했고 저의 계좌는 두둑해졌습니다. 남편의 회사 내 입지도 좋아졌습니다. 토지 확보의 귀재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그 공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높이 올라갈수록 좋았습니다.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요. 집에서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주말엔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을 차렸고 설거지를 했고 그의 옷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에는 종료 시점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엑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자산 목록, 계약 일정, 예상 수익, 그리고 D-데이까지 남은 날들. 언젠가 끊어야 할 관계를 저는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D-180. 6개월 뒤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제가 먼저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혼합시다라고.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치곤 차가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20년 전 첫 아침상과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이 익숙한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7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밥을 한 숟갈 뜨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D-데이가 오고 있다는 걸.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결혼하면 복 많이 받는데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순진했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집에 갈게. 손님 한 명 데리고. 손님. 그 단어가 묘했습니다. 이혼 통보를 하러 오면서 손님을 데려온다니.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쌓여있던 책을 치우고 소파 쿠션을 정돈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20년간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손님이 온다면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6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보다 10분 빨랐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는 모습, 남편의 구겨진 셔츠 소매, 현관 조명이 만드는 그림자까지 모든 게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저는 비켜섰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양쪽 끝에, 여자는 가운데 1인 소파에 앉았습니다. 묘한 구도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말 같았습니다. 톤이 연습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정아, 미안하다. 나 혜진이랑 아이를 가졌어.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정리. 그 단어를 쓰는군요.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라는 한 단어로 치환하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히 이혼하자고, 재산은 집을 제 명의로 남겨주겠다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혜진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본대로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을 멈췄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예요. 5년 전에 증여받았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5년 전 절세 목적으로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겼던 일을 그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니까 상관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세요? 남편이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한 5천 정도? 5천만 원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혜진이라는 여자에게 화를 낼 거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28배 얼굴은 어렸습니다. 제가 그 나이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때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와인을 한 병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레드와인이었습니다. 5년 전 기념일에 산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따라 잔을 비웠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와인잔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료함만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수 타임라인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D-데이 2025년 10월 13일. 실행 개시.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먼저 끊는 건 계약이라고.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개발의 대표 명의를 빌려준 친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준비된 서류가 7장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강서구 어블록, 송파구 B블록, 마포구 C블록, 성동구 D블록, 영등포구 E블록, 구로구 F블록, 용산구 G블록. 지난 1년 반 동안 미래개발 명의로 남편 회사에 공급한 토지들이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8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각 계약서에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급자의 사정으로 토지 공급이 불가능할 시 30일 전 통보 후 계약 해지 가능. 제가 직접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법무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좋은 조건이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메일 강서구 담당자에게 발송. 두 번째 메일 송파구 담당자에게 발송. 7번째 메일까지 보내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3분 만에 8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시 17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9시 22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래개발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는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거래은행 여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저예요. 윤서정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미래개발 쪽 토지 공급건이 무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 회사 여신 검토 부탁드립니다. 은행원 시절의 인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게서 정보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미래개발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은행은 빨랐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니까요. 10시 30분쯤 남편 회사의 여신 재검토 통보가 들어갔을 겁니다. 대출 조건 재협상, 최악의 경우 회수 검토. 오전 내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5통.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내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건설업계는 좁았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때쯤 업계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이사 쪽 프로젝트 문제 생겼대. 토지 공급 꼬였다던데? 은행에서 대출 재검토 들어갔다더라. 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협력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진행 중이던 업체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은 신용이 생명이었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회사를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한다고 했잖아요. 서정아, 문 열어. 당장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안 돼요. 돌아가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남편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와 결혼할 때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해지 7건 완료, 은행 여신 재검토 진행 중, 협력사 3곳 계약 중단, 업계 루머 확산 중.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한 달 뒤면 남편 회사는 자금 경색에 빠질 겁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내부 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남편이 서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 적었습니다. D-30, 자금 경색 최대화 예정.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운 비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라고, 분노가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답장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엑셀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화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제 답이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확인을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업계 전체가 이 소식을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주면 이사회가 소집될 겁니다. 한 달 뒤면 남편은 회사에서 밀려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는 멈췄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강남에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며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목록, 미래개발 관련 서류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업계 소식은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남편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 7건이 동시에 중단되면서 협력사 대금 지급도 밀렸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검토 중이었고 일부 협력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내부 제보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3년간 약 2억 원 규모였습니다. 처음엔 누가 제보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과 승진 경쟁을 하던 동료 이사였습니다. 남편이 약해진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정글이었습니다. 약한 자는 먹혔습니다. 거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횡령 혐의였습니다. 금액은 5억 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남편은 해명 기회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사내 여론도 최악이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남편은 이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강 이사님이라고 불리던 명함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소식은 혜진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녀의 선택은 빨랐습니다. 남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이 회사에서 해임되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계좌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만들었던 통장에서 돈을 빼냈고 남편이 사준 명품들도 중고로 팔아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연인도 잃었고 미래도 잃었습니다. 50세의 전직 이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문 좀 열어줘. 부탁이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한 달 전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간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초라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아,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서 잘렸고 혜진이도 연락 끊었어. 변호사 비용도 없고 당장 생활비도 막막해.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 협력사들도 소송을 걸 거라는 것,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라는 것, 모든 게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려줄 수 없을까?
그거라도 있어야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하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20년. 그 남자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꺼냈습니다. 불과 2달 전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혼하자던 그 남자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남편 앞 테이블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남편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안을 꺼냈습니다.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면 알잖아요.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마치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결과가 있어요. 봉투 안의 서류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2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할 때 저는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배우자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그의 과거 병원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정자증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을, 정자수가 극히 적고 운동성도 현저히 낮아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도 결혼한 후에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년 동안 저를 탓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저 혼자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20년 전부터 알고 계셨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날짜, 병원명, 의사 소견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이 서류를 보관해 왔다고.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고. 그런데 끝까지 말씀 안 하셨죠. 대신 저를 탓하게 만드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아이요. 혜진 씨가 가진 아이. 당신 아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검사 결과로 보면요. 자연 임신 확률이 1% 미만이에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혜진 씨는 임신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 아이야. 혜진이가 그랬어. 검사 다시 해보세요. 산부인과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즘은 산전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당신이 먼저 말하길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나는 말 못하셨죠.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니까. 대신 저를 탓하는 게 편했죠. 남편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다시 받아보세요. 혜진 씨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인지. 그리고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저요? 이혼 진행할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제 거예요. 명의도 제 거고 당신 줄 생각 없어요.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남편을 봤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웠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20년간 보관해온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감춰진 진실을.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단 3글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남편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협력사 대금을 갚지 못해 결국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기사에 언급됐습니다. 전직 이사 강모 씨의 횡령 의혹이 회사 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저는 기사를 끄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거짓말을 선택했고, 외도를 선택했고, 저를 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은 다툴 여력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무엇보다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습니다. 집은 원래 제 명의였고 남편의 퇴직금은 횡령 혐의로 회사에 귀속됐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분할 납부 조건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방감이었습니다. 2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는 처분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추억이 아닌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12억에 매도했고 대출을 정리하니 순수익은 9억 정도였습니다. 미래개발 자산과 합치니 총 15억 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새 집은 성수동으로 잡았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30평이면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넉넉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청담동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기만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수동 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져온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북 하나. 청담동의 고급 가구들은 전부 두고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새 책상을 샀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원목 책상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앉으니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미래 개발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윤서정 대표. 명함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47세에 처음 가진 제 명함이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스타트업 투자, 코인 자산관리, 재개발 컨설팅까지 은행원 시절의 경험과 지난 2년간 쌓은 노하우를 활용했습니다. 3개월 뒤 첫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창업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님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의 당일 20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졌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불임 낙인, 남편의 외도, 그리고 준비의 시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트를 공부했던 이야기, 법인을 세우고 토지를 거래했던 이야기,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이야기. 강의가 끝나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성단체, 이혼 상담소,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6개월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회복의 기술이라는 이름의 6주 과정이었습니다. 재무 분석, 자산 관리, 법률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회복, 실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첫 기수에 15명이 등록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이혼했거나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고통이 누군가의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상대를 파괴하는 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복하는 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거짓말과 배신과 오만함으로. 저는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쓰러졌던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도시계획서로 돈의 흐름 읽기였습니다. 실전 투자 노하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첫 투자 수익 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행복했다. 창밖으론 한강이 흘렀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1년이 또 흘렀습니다. 202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미래개발 대표이자 세계의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였습니다. 수강생은 100명을 넘었고 그중 70%가 경제적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도 안정됐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정도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교육센터에서 오후 2시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손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3초쯤 서로를 봤습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식당에서 일 좀 하고 있어.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전직 이사가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업계에선 조용히 회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구나. 건강은 괜찮으세요? 넌? 저요? 잘 지내요.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가벼운 화장, 손에 든 노트북 가방. 제 모습이 낯선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데? 강의하러 가는 길이에요. 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부러움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 늦었어요. 먼저 갈게요. 아, 그래. 지나쳐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마트 봉지를 든 채로 제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서 걸었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본 것 같았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수강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구역 선정 기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2시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답해줬습니다. 강의실을 나설 때쯤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40대 초반, 2년 전 이혼했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듣고 부동산 소액 투자를 시작했고
그 수익으로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 안 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온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강의 자료에 반영할 생각이었습니다. 성수동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불임 낙인, 남편의 배신, 모든 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한강엔 야경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다시 그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미움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